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임대료 역시 상승을 하고 있죠. 전세, 월세 다 상승하고 있죠. 현 시점에서 임대료 상승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왜 그래요? 임대료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죠.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의하면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의 연이자율을 나누면 부동산 균형 가격이 결정되죠. 그래요. 임대료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서울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 없는 서울 거주 무주택자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죠. 그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도 없잖아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서울에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임대료 상승의 문제는 그래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서울 아파트 임대료 상승이 정책적으로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책들이 원인이 될까요? 서울 아파트 공급 정책에 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다주택자 탄압 정책을 쓰고 있죠.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죠.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 탄압 정책은 어떤 건가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판매, 구매를 금지시키고 있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죠. 거의 구매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아는 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그래요. 직관의 경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릇된 생각에서 직관이 비롯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른 생각에 입각한 직관은 반드시 이치에 의해 설명이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알겠는데 이치상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판매만 가능하게 했죠. 그래요. 판매자를 이제 다주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다 누군가요? 아파트 임대인이 되는 거죠. 판매자는 아파트 임대인이 돼요. 근데 그러면 구매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우선 아파트 임차인이 있겠죠. 그래요. 근데 아파트 임차인만 아파트를 구매하나요?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외에 임차인이 있죠. 서울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죠. 그런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또 구매할 수 있죠. 그래요. 또 다른 주택 소유자가 또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죠. 그래요. 다른 주택 소유자에는 그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이가 있고 거주하지 않는 이가 있겠죠.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또 어떤가요? 신규 주택 수요자가 또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죠. 신혼부부 같이 구매할 수 있어요. 또 혼자 살기 위해서 부모랑 살다가 혼자 살기 위해서 또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신규 주택 수요자도 있어요.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임대인의 아파트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임차인이 실거주할 경우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실거주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실거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아파트를 한 채 사니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아파트가 한 채 감소하죠. 근데 그 사람은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수요량도 한 채 감소하는 거예요. 즉 공급량 한 채 감소, 수요량 한 채 감소하죠. 그래요. 그런데 균형 상태에 이르죠. 공급량도 하나 감소했고 수량도 동시에 하나 감소했으니까 따라서 임대료에 변화 없어요. 아파트 임차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떤가요? 임대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죠. 그래요. 실거주하지 않으니까 원래부터 그 아파트들은 다 임대주택이었죠. 그런데 임대주택 수요량도 그대로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아파트가 산이도 그대로 그냥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죠. 뭐만 변했나요? 아파트 한 채 소유권자만 변경됐죠. 마찬가지로 공급량과 수요량이 균형을 이루니까 임대료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임차인에게 아파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어떤가요? 균형 상태인 거죠.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임대인이 아파트 매매를 하면 실거주하건 실거주하지 않건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 외 임차인과 아파트 임대인이 아파트 매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외 임차인이 이제 아파트를 구매한 거예요.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그럼 실거주할 수 있고 실거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실거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가 한 채 감소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채 감소하는 거죠. 근데 임대 아파트 수요량은 그대로이죠. 아무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 수요량이 임대 아파트 공급량보다 많아지죠. 한 채가 더 많아지죠. 그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 아파트 임대료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파트 외 임대주택량? 근데 이제 아파트 외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은 그대로 있죠. 그래요. 공급량 그대로예요.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량도 그대로예요. 왜? 아파트에서 임차하던 사람이 한 명 많아졌죠. 결국 이 사람은 아파트 외 임대주택에서 거주해야 되겠죠. 따라서 아파트 외 임대주택 수요량도 그대로예요. 그래요. 아파트 외 주택은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외 임차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즉 거주하는 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그냥 아파트만 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아파트 공급량 그대로죠. 임대아파트 수요량도 그대로죠. 단지 이제 소유권자만 바뀐 거죠. 아파트에 균형 상태에 이르죠. 결국 뭔가요? 이 경우에는 실거주로 인해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 거죠.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엔 다주택 소유자와 아파트 임대인의 아파트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다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에 실거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 한 채 감소하죠. 근데 임대 아파트 수요량은 어떤가요?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임대 아파트 수요량 임대 아파트 공급량보다 많죠, 한 채. 따라서 경쟁이 발생하죠. 따라서 아파트 임대료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른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으로 바뀌죠. 다른 주택 즉시 판매하지 않을 경우 그런 거죠.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따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안 파는 걸로 가정할게요. 정책 당국자는 어떨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 아니죠. 다 분석해야 되겠죠. 다른 주택도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아파트만 살펴보는 거예요. 아파트 외 다른 주택 공급량 한 채 증가하겠죠. 그렇죠. 집을 비우니까. 아파트 외 임대주택 수요량 한 채 증가하죠. 왜? 왜 그래요?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한 명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파트 외 임대주택으로. 그 주택 공급량 수요랑 균형을 잃어요. 그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설명했듯이 다른주택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은 모든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부동산 정책을 하나 만들고 집행하는 일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죠. 잘못 만들면. 잘못 만들고 잘못 집행하면 국민들이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요. 다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 공급량 그대로죠. 거주하지 않으니까 변화는 없는 거죠. 임대 아파트 수요량 그대로죠. 아파트 소유권자만 바뀌는 거죠. 균형 상태를 이루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주택 소유자가 또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한 거예요. 경우 수는 더 복잡하죠. 그래요. 하여간 뭐 우리 가정에 따르면 어떤가요? 이 경우도 실거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요. 다른 주택 소유자와 아파트 임대인의 아파트 매매를 볼게요. 다른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실거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 한 채 감소하죠. 그렇죠. 아파트 구매해서 실거주하니까 임대 아파트 한 채 감소해요. 임대 아파트 수요랑 그대로죠. 마찬가지죠. 아파트 임대료는 상승하게 되고 공급량이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수요량이 하나 더 많아진 거죠. 수요량이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아파트 임대료는 상승하죠. 그래요. 근데 아파트 외 다른 주택 공급량은 한 채 증가하죠. 마찬가지로 근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죠. 임대 아파트에 살던 사람 한 명이 쫓겨나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죠. 다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떨까요? 거주하는 것은 그대로라 치고 그러면 임대 아파트 공급량 그대로, 임대 아파트 수요량 그대로죠. 그 균형 상태를 이루겠죠. 아파트 소유권자만 바뀌는 거죠. 그래요. 실거주 요건이 있음으로 해서 실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 요건 안 따지더라도 실거주하게 되면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을 하죠. 그래요. 다른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제 균형 상태 이루고 신규주택 소유자와 아파트 임대인의 아파트 매매를 볼게요. 신규주택 소유자가 아파트에 실거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대아파트 공급이 한차 감소하죠. 사서 거주해버리니까. 임대아파트 수요량은 그대로이죠. 따라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공급량이 한치 감소한 거죠. 수요량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수요량이 커진 거죠. 아파트 임대료 상승하겠죠. 신규주택 소유자가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데 거주주택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파트만 사고 부모 집에 머무를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공급량 그대로, 임대아파트 수요량 그대로죠. 아파트 소유권자만 바뀌는 거죠. 균형 상태 이루죠. 거주주택이 아파트로 바뀌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수요량이 하나 증가하죠. 그러니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하나 많아요. 따라서 아파트 임대료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 임대인이 판 아파트는 어떤가요? 다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다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고 상승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임대인의
아파트 매매를 하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든 실거주를 하지 않든 임대료가 변하지 않아요. 균형 상태에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앞에서 확인했죠. 쭉 살펴보니까 11번의 거래 중 5번의 거래가 임대료를 상승시켜요. 이 중 4번의 거래가 실거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종류 수의 45.45%가 실거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실거주 요건을 아주 강화시켰죠. 그럼 실거주를 의무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다 제외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5번의 거래 중 4번의 거래가 실거주로 인해 임대료 상승이 원인이 돼요. 즉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종류 수의 80%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이라 보면 되죠. 그래요. 다주택자는 예를 들어서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하겠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구매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세가 되겠죠. 그래요. 판매 구매가 동일하면 임대료가 판매량과 구매량이 동일하면 임대료 상승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즉 임대사업자 포함한 다주택자는 판매만 하게 되고 구매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상승하는 거예요. 만일 아파트 임차인에게만 판매한다면 임대료가 상승 안 하겠죠.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가 아파트 임차인에게만 아파트를 판매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죠. 이 경우도 살펴봐야 되겠죠. 다주택자가 거절사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공급량이 무조건 한 채 증가하죠. 임대주택 수요량은 그대로이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불균형 상태에 이르죠. 임대주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한 채 많게 되죠. 따라서 임대료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다주택자가 건설사로부터 사게 되면 임대주택이 하나 증가하게 돼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하던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되겠죠. 새 아파트로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되죠. 어떤 경우도 임대 아파트가 하나 증가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임차인과 거절사가 아파트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임차인이 실거주할 경우 임대주택 수 그대로인데 임대 아파트 수요량이 한 채 감소하죠. 그래요. 불균형 상태에 이르죠. 임대주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한 채 많게 되죠. 임대료 하락 원인이 되죠. 이 경우는 어떤가요? 다주택자가 거주사로부터 아파트 한 개 사거나 똑같죠. 똑같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한 채 많아지는 거죠. 실거주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임대 살던 아파트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임차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임대주택 공급량 한 채 증가하죠. 임대주택 수요량은 그대로죠. 그렇죠. 그래요. 살던 데는 그대로고 새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불균형 상태에 이르죠. 임대주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한 채 많게 되죠. 임대료 하락하게 되죠. 어느 경우든 아파트 임차인이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면 다주택자가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것과 똑같죠, 효과가. 그런데 다른 경우는 아니겠죠. 아파트 외 임차인과 건설사가 아파트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외 임차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요. 이 경우 좀 달라요. 아파트 외 임차인이 실거주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 수는 그대로죠. 그렇죠. 근데 임대 아파트 수요량도 그대로죠. 따라서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근데 앞의 경우는 어땠나요? 임대주택 수가 하나 늘었죠. 그 하락 요인이 되죠. 그 경우는. 근데 지금은 균형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임대 아파트 공급량이 한 채 증가하게 되죠. 임대 아파트 수요량은 그대로죠. 그래요. 그 불균형 상태에 이르죠. 임대 아파트가 하나 증가했으니까. 이사하지 않으니까 임대 아파트는 그 새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기 전제가 있죠. 임차인이 거주하는 장소 그대로일 경우인 거죠. 여러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도 그런 경우 다 제외한 거죠. 그래요. 그냥 그 거주하던 것이 그대로고 그냥 새 아파트를 사고 임대를 놓으니까 공급량의 수요량보다 한 채 많게 돼요. 임대료 하락 요인이 되죠. 이 경우도. 다른 주택 소유자가 또 거절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실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 수는 그대로가 되죠. 임대 아파트 수요량도 그대로죠. 새 아파트가 생산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다 그대로인 거죠. 균형 상태에 이르는 거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5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크게 아파트 임차인에게만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그래요. 임대주택이 어떤 경우든 한 채가 증가해요. 실거주를 하든 실거주를 하지 않든. 그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가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 산 것과 동일해요. 하지만 다른 경우들이 있죠. 다른 경우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반드시 임대 아파트 수가 증가하지가 않아요. 증가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죠. 다음과 같아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11번의 거래 중 5번의 거래가 임대료 하락과 무관해요. 즉 다주택자가 구매할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어떤가요?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되죠. 그래요. 아파트 새 아파트 공급은 결국 어떤가요?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다양한 거래 중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공급받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이 증가하죠. 그래요. 하지만 다주택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 수의 증가가 감소하게 되겠죠. 왜? 다주택자가 사면 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증가하지만 그렇죠. 실수요자가 건설사로부터 새 아파트를 사게 되면 반드시 어떤가요?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근데 뭐 실거주를 의무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다 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5번의 거래 중 4번의 거래가 실거주로 인해 임대료 상승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왜?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즉 거래 종료수의 80%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임대료 상승이 된다.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주택자가 사야 될 몫을 다른 이들이 사게 되면 다주택자가 사는 것보다 어떤가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아파트를 공급하면 매매 가격과 임대료가 안정이 될까요? 실수요자를 위한 수요량과 일정 기간 다주택자의 수요량만큼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와 새 아파트를 원하는 다주택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사실은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파트 가격도 안정이 되고 임대료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야 되겠죠. 공급량을 억제하면 안 돼요. 그 서울과 같은 곳에서는. 그럼 직관한 게 다 맞나요? 안 맞나요? 이치에 입각해서 설명이 되죠. 이치에 입각해서 설명이 돼요. 세 가지 정책이 문제가 있다 했죠. 서울 아파트 공급 정책.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억제시킬 정책을 쓰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시재생 이런 것이 서울 아파트 공급을 억제시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서울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야 되죠. 그래요. 다주택자가 사실은 원하는 만큼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실수요자가 원하는 공급량도 포함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표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탄압 정책이 거래 과정에서 임대 주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됨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죠. 표를 통해서 다 합리적으로 입증을 했죠. 또 어떤가요? 실거주 요건은 강화가 어떤가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됨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실거주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그래도 임대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약화되죠. 살펴본 거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어떤가요?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